집안 배경도 막대한 부도 없었지만 가장 큰 무기가 있었죠. 장성하자 체구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평범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훤은 언젠간 고향을 떠나서 장차 더 큰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그 야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꿈을 키우던 견훤이 고향을 떠난 건 10대 후반이었어요. 청년 견훤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경상북도 상주를 떠나서 신라의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견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먼 곳으로 파견이 되는데 그곳이 어디다? 전라도.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 해안가지요. 견훤이 훗날 나라를 세울 전라도 지역과 처음 연이 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치솟는 열정으로 이 무장한 견훤은요, 신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빼앗는 해적들을 무서운 기세로 소탕을 합니다. 견훤은 이 노고를 인정받아서 한 부대를 통솔하는 비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지금의 부대장급 직책입니다. 이런 견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요, 신라는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진 상태였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 가죠. 정권을 훔쳐 제 마음대로 하니 기강이 문란해졌다. 그에 더하여 기근으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떼도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혼란스러운 상황. 그렇죠. 네. 당시 신라는 왕권이 약해지면서요, 정권을 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고요. 지배층은 이렇게 사치와 이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견훤의 심정 어땠을까요? 정리해야 되겠다. 아, 그렇지. 견훤이라면 이 나라를 한번 다시 살려봐야겠다. 그렇죠. 바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통솔했던 군대의 부하 병사들과 함께 신라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난세 속에서 남다른 통솔력을 보여준 견훤은요,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한 달 만에 무려 5천 명의 무리가 견훤에게 모입니다. 한 달 만에. 어떻게 그래요? 요즘 채널에서 한 달 만에 5천 구독자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럼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그만큼 엄청나게 견훤이 이거 엄청난 인기 거예요, 있었다는 이거는. 거죠. 그렇죠. 자, 이 5천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막강한 대호족이 거느리는 군사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골드 버튼인데 골드 버튼. 그니까. 네. 그렇게 견훤은요, 무진주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권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900년, 34살의 나이가 된 견훤은요, 드디어 꿈꿔왔던 순간을 눈앞에 마주하죠. 마침내 견훤이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견훤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순식간에 이 중요한 나주를 빼앗기고 말아요. 견훤에게 충격에 충격을 안긴 이 인물,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점령한 이 적장의 정체,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어? 뭐야? 후고구려. 이 견훤의 후백제는요, 후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형세가 되어버렸고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샌드위치가 됐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견훤은요, 왕건의 존재를 강렬하게 인식하게 됐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질긴 인연과 세기의 라이벌전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877년, 왕건은요, 지금의 개성인 송악 지역의 호족 왕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왕건은 해상무역을 했던 집안 대대로 서해를 오가며 한반도의 여러 해안 지역과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쌓아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견훤이 평민 출신으로 태어나 정말 자수성가한 케이스라면 왕건은 태생부터 풀소유 재벌가 출신인 거예요.
부유한. 네. 896년 20살이 된 왕건 앞에 왕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궁예? 궁예. 어. 궁예는 승려 출신 호족이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중에 왕건이 있던 한반도 서쪽 송악 지역으로 진출해 왔습니다. 궁예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반도 서쪽 쪽의 호족들이 줄줄이 궁예 밑으로 들어가요. 송악의 대호족이었던 왕건의 아버지 또한 궁예에게 귀부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귀부라고 하는 건요, 스스로 가서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왕건은요, 바로 이 궁예 밑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펼칩니다. 22살에 기병을 지휘하는 정기대감에 임명돼서요, 군사들을 거느렸고요. 심지어 24살이었던 900년에는 경기도 광주와 충주, 청주 등의 지역을 정벌하면서 뛰어난 전투 실력을 증명해냅니다. 드디어 한반도의 제대로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901년 왕건의 활약을 기반으로 후고구려가 건국이 됐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225년 만에 한반도의 부삼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왕건은 기세를 몰아서 궁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백제 가운데 고려의 깃발을 꽂는단 말인가? 서남의 이옵니다. 금성포구 말이옵니다. 아, 견원왕은 나주. 지금 내륙으로 뻗어나갈 생각뿐 백제로서는 그 후방에 속해 있는 금성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 허를 찌르고 들어가 우리의 성을 쌓자는 것이옵니다. 아까 견훤한테 네.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 뭐였어요? 나주 점령했잖아요.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에요? 왕건. 맞습니다. 견훤의 허를 찌른 나주 상륙 작전은 바로 왕건의 계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918년 어느 늦은 밤, 왕건의 처소에 한 무리가 은밀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왕건을 믿고 따르던 부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료들은 대뜸 무릎을 꿇더니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임금의 폭정으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왕을 몰아내고 시중께서 왕위에 올라야 합니다. 이게 참다 못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왕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건의 그 충심이라면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좋은 계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왕건은요, 오히려. 어찌 신하가 군주를 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이 간곡한 청이 이어지니까 결국 왕건은 포악한 군주 궁예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하죠. 왕건은 신하와 백성들의 지지에 힘입어 궁예를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왕건은 42살 나이에 왕좌에 올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918년 6월, 바로 고려가 건국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건이 즉위한 바로 그해, 견훤의 뒷골이 당길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뒤통수를 쳤나 보다. 농사일로 부를 쌓아 상주 지역의 독보적인 호족으로 성장한 아버지 아자개가 왕건 편에 섰다는 거예요. 호족들은 무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견훤보다는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왕건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견훤에게는 아자개를 포함한 경북 지역 호족들의 귀부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특히 그 상주 지역이 왕건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와, 이건 진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너무 가운데 있어요. 한반도의 너무 가운데 중요해요. 이제. 맞아요. 결국 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신라를 차지하느냐. 근데 이 상주 지역은 고려가 신라로 남진할 때도 후백제가 신라 쪽으로 동진할 때도 꼭 거쳐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그 중요한 상주 지역이 통째로 왕건 손아귀에 넘어갔다? 와우. 견훤 입장에서 이건 정말 피가 마르고 숨이 욱 막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견훤과 왕건은 반신라 대 친신라라는 극과 극의 전략으로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924년 7월 넘어가고 있는 경북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견훤은 먼저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서 조물성을 공격을 하죠. 견훤의 아들들이 이끄는 후백제군은 왕건의 지원군과 아주 맹렬하게 싸우는데요. 이 조물성 주민들이 후백제군에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견훤의 아들들이 이끄는 이 후백제군은 이 조물성을 두고 고려의 지원군뿐만 아니고요, 고려를 지지하는 이 조물성 주민들과도 맞붙어야 되는 거였어요. 맹렬한 전투 끝에 결국 견훤의 아들들이 이끈 후백제군은 조물성 점령에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그리고 바로 다음에 925년 10월 이번에는 견훤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조물성에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훤을 바짝 긴장시킬 만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왕건 역시 정예 병력을 이끌고 직접 전쟁에 나선 겁니다. 견훤과 왕건이 왕이 된 이후 전장에서 처음으로 맞붙게 된 순간이었죠. 결과는 왕건. 무승부. 먼저 치고 들어갔는데도 그걸 또 서로 피 튀기도록 싸웠지만 승패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때 견훤과 왕건이 뜻밖의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냐면 바로 휴전. 휴전. 근데 휴전을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견훤은 자신의 조카 진호를, 왕건은 사촌 동생 왕신을 상대편 나라로 보내서 볼모로 삼고 평화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고려의 볼모로 보낸 이 견훤의 조카 진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왜 죽은 거예요? 견훤의 조카가? 견훤에게 전해진 이 조카의 사인, 죽음의 원인은 병사였습니다. 허허. 아닌 것 같은데. 허허. 냄새가 나요? 근데 왕건이라면 안 죽였을 것 같긴 해요. 안 죽였을 것 같긴 해요. 왕건에 푹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 왕건 너무 착하니까. 너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성막 공격하고 빼고 지금 난리 났는데. 내 땅을 또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때 견훤은요, 병사? 분명 왕건이 내 조카를 죽였을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견훤은요, 고려에서 온 볼모 왕건의 사촌 동생 왕신을 죽여버립니다. 아이고야.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전략이 오히려 갈등에 더 불을 붙이는 결과로 돌아온 거죠. 자, 이 상황이 견훤에게 얼마나 크나큰 위기였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원래 후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 보이시죠? 네. 자, 그런데 927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바로 왕건이 점령한 곳들입니다. 중간에 유충지들 다. 그렇죠. 고려 왕건이 후백제와 신라 사이를 지금 끊어놓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게다가 다른 호족이 차지하고 있던 강주, 지금의 진주 지역까지 왕건의 손에 넘어가면서 견훤의 후백제는 신라에 쳐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도 차단당하고 한반도에서 완벽히 고립된 형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세에 몰린 견훤은 신라의 심장부인 수도 경주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맞고 왜 가만히 있는 신라한테 가요? 그 명호 아니 속담 있잖아요.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화풀이 한다 뭐 그런 것처럼. 견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바로 고려와 신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대단하시다. 허를 찌르는 견훤의 기습 공격에 신라의 방어망이 순식간에 뚫립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부지불식간에 쳐들어간 견훤은요, 자신의 앞에 신라의 왕 경혜왕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견훤은 친고려 정책을 내세우던 신라의 왕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합니다. 927년 9월 왕건에게 급하게 서신이 하나 날아듭니다. 발신자 신라의 경혜왕. 견훤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우호 관계였던 왕건에게 경혜왕이 SOS 친 거예요. 자, 왕건은 이번에도요, 신라에 무려 1만 명의 지원군을 보냅니다. 엄청난데? 그런데요, 이게 후백제군의 공격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가 이미 견훤의 손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왕건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견훤과 후백제 군과 맞서겠다.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조물성 전투 이후 전면적으로 맞붙었던 두 번째 전투, 공산 전투입니다. 왕건이 숨죽이고 견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드디어 저 멀리서 견훤의 군대가 다가온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던 왕건, 견훤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때 공격하라! 왕건의 외침에 매복해 있던 고려 군사들은 일제히 후백제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어우, 야, 뭐 정신없죠.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 그렇죠. 후백제군은 혼비백산 흩어지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제 전투는 확실히 왕건의 승리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완벽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설마 그게 왕건의 눈앞에 갑자기 숨어 있던 후백제군이 큰 함성 와와 함께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였나? 견훤도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견훤은 후백제로 돌아가는 길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탐병들을 보내서 고려군 왕건이 매복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후퇴하는 것처럼 속여서 왕건의 고려군을 유인했고, 이중으로 매복해 있던 후백제군이 분산된 고려군을 각계격파했던 겁니다. 정보력 싸움이야, 정보력 싸움. 순식간에 엄청난 위기에 빠진 왕건. 하지만 왕건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공산전투 이후 견훤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승승장구하며 몰아칩니다. 왕건이 차지하고 있었던 경상도 일대와 후백제를 후방에서 노릴 수 있었던 나주까지 견훤은 다시 다 빼앗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왕건이 공산전투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하고 2년이 흐른 929년 12월, 왕건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죠. 견훤이 바로 이곳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바로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지역인 고창. 이렇게 고려와 신라를 연결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왕건 입장에선 이 고창까지 뺏기면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 완전히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사수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의 고려군이 주둔하고 있던 고창에 견훤이 약 10,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순식간에 포위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 이번에야말로 라이벌 견훤의 숨통을 끊고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약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고창으로 또 출격합니다.